네, 반갑습니다. 건강튜브의 강영훈입니다.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더워질 날씨에 좀 건강관리 더 철저하게 잘 하시길 바라면서, 혹시 요즘 소변 보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소변 색깔이 약간 갈색으로 변하거나 심지어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건강튜브 주목해 주십시오. 자, 소변이 보내는 우리 방광 건강의 이상 징후들 오늘 하나하나 정확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광암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동아대학교 병원의 고혁준 교수님과 얘기 나눠봅니다. 반갑습니다. 동아대병원 비뇨기과 교수 고혁준입니다. 그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그 영화 프로라든지 이런 저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분들의 그런 그 방송을 듣는 듯한. 예. 제가 서울말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명확해요, 근데. 네. 예, 그 목소리가 굉장히 명징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오늘 더욱더 좀 확실한 이런 그 신뢰도를 가지고 우리 건강튜브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네. 폐암, 대장암, 위암 이런 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우리가 살짝 얘기했더니 방광암, 이거 진짜 안 들어봤어요. 네. 정말 좀 생소한 암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어떤 암입니까? 먼저 방광에 대해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먼저 소변이 이제 신장에서 만들어져서 요관을 통해 내려와서 이 곳에 저장이 되는데요. 네. 이 저장되는 이 주머니를 방광이라고 부르고요. 네. 여기서 생기는 암이 방광암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전립선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방광에서도 암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맞습니다. 전립선이나 이쪽에서 전이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요 방광에 생기는 암을 방광암이라고 하고요. 이 방광에서 소변이 닿는 부위를 요로상피 세포라고 하는데, 이 요로상피 세포가 암으로 변했을 때 방광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광암이란 방광요로상피 세포암이다. 하지만 줄여서 우리가 방광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방광암이 좀 생소한데, 보통 요즘 갑상선암이 제일 많이 생기고 위암, 간암 뭐 이렇게 되는데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방광암 같은 경우 요즘엔 건강검진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오히려 좀 감소하는 추세긴 한데요. 그래도 미리 볼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10번째로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남녀 성비를 봤을 때 남자에서 4대1로 남자에서 많이 발병하고 있어요. 남자가 더 많이 생겨요? 네. 우리나라에서 10번째로 많이 생기고 남자가 훨씬 4배나 많이 생기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방광염이 여성한테 많이 생기는 질환인데, 방광염이 염증이 이렇게 그 방광암으로 가는 건 아닙니까? 그것도 많은 분들이 이제 여쭤보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하나인데 방광염과 방광암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방광염은 여자한테 더 많이 생기는데 방광암은 왜 남자한테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방광암이 남자에서 주로 생기는 원인은 이 방광암의 발병 원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방광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가 바로 흡연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흡연을 많이 피우기 때문에 방광암의 발병 위험이 더 높고요. 특히나 이제 흡연자의 같은 경우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4배 방광암의 발병 위험이 높고요. 금연을 하더라도 비흡연자에 비해서는 2.2배 더 많이 생깁니다. 흡연이 진짜 큰 요인이네요. 맞습니다. 흡연도 중요하고요. 또 이제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도 방광암과의 관련성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직업 관련된 게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특히나 페인트, 그리고 고무, 그리고 가죽 관련 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서 방광암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들을 계속 또 지속하고 있겠네요. 맞습니다. 왜 발병하는지. 자, 방광암부터 시작해서 방광질환,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비뇨기 질환에 대한 모든 것들 함께 알아보는 건강튜브, 오늘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 고혁준 교수님, 오늘 명확하고 명쾌하십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건 우리 건강튜브의 친구가 있죠. 올드머그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커피 생활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잘생긴 우리 고 교수님, 어울리네요. 머그커피. 저는 소주 컵이 좀 어울리는데, 어울리시네. 자, 여러분들 진짜 비뇨기 계통의 궁금증들 많으시죠? 특히 오늘 주제인 방광암부터 방광염, 거기다가 뭐 남성들의 뭐 발기, 뭐 부전,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질문들 고 교수님께 질문 많이 올려주십시오. 질문을 올릴 수 있는 창구는 바로 댓글창입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올드머그가 자랑하는 갓 볶은 듯한 원두로 즐기는 드립백 세트 여러분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구호 외치면서 건강튜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방광 건강과 폭포수 같은 오줌 줄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는 건강튜브
암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증상과 좀 단계가 궁금해지는데 방광암의 주요 증상 뭐 소변이 안 나오는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방광암의 중요한 증상은 무통성 유관적 혈뇨입니다. 잠깐만요. 풀어볼게요. 무통성, 맞습니다. 통증은 없고 네. 유관적, 눈으로 보이는 피오주입니다. 맞습니다. 아. 네. 통증이 없고 방광 자극 증상이 없이 눈으로 봤을 때 유관적 혈뇨가 나오는 거 혹은 피떡이 같이 동반되기도 하는 그런 혈뇨를 보일 때 우리가 가장 흔한 방광암의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유관적 혈뇨가 보이진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소변 검사를 할 때 소변 검사에서 적혈구가 보이는 게 이제 현미경적 혈뇨라고 하는데요. 그 현미경적 혈뇨가 있는 경우에도 다는 아니지만 드물게 방광암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관적으로 혈뇨가 보이거나 아니면 우리 건강검진에서 현미경적 혈뇨가 보일 때 그때는 반드시 병원으로 가서 추가 검진을 받아보기를 권장드립니다. 혈뇨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중요한 네. 증상입니다. 근데 이건 아까 뭐 남자가 4배 더 많이 생긴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여성들한테도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혈뇨라는 게 방광염일 때도 생길 수 있고요. 요로 결석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뇨만 가지고 방광암이라고 우리가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혈뇨가 보인다 그러면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네. 방광암이 생각만 해도 좀 약간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다른 암은 막 이렇게 이 기수가 있잖아요. 병기가 있죠. 네, 병기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역시 다른 암과 마찬가지 똑같은 병기가 존재하고요. 하지만 방광암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비근육 침습암과 근육 침습암으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게 중요한 이유는 각각 그 병의 과정과 진행이 다르고 이후의 병의 예후도 다르고 치료법도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비근육 침습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근육 침습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네,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 비근육 침습암은 근육층 이하까지 침범했을 때를 비근육 침습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비근육 침습암이 한 70에서 80%로 거의 대부분은 비근육 침습암으로 처음에 진단이 됩니다. 근육 침습암은 말 그대로 근육층까지 이상 깊게 침범하는 경우를 근육 침습암이라고 하고요. 전이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전이랑은 좀 다른데요. 전이성 방광암은 방광암이 방광을 넘어서 폐라든가 뼈, 간, 기타 장기로 전이가 있는 경우를 전이성 방광암이라고 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전신 항암 치료를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전이성 방광암이 비근육 침습과 근육 침습암 둘 다에 같이 올 수 있는 거죠? 아니요. 대부분 근육 침습암인 경우에 더 진행이 돼서 전이성 방광암이 됩니다. 왜냐하면 방광암이 그만큼 깊이 침범하는 거니까요. 그만큼 더 전이도 더 잘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무서운 종류예요. 방광암 중에 비근육 침습암, 근육 침습암. 그런데 둘 중에 근육 침습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방광암의 종류라는 거. 요거 머릿속에 하나 넣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근육 침습암은 이게 전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이는 맞습니다. 경우도 있죠, 근데. 비근육 침습암 같은 경우는 전이가 좀 잘 되지 않는 편이고요. 다만 비근육 침습암 같은 경우는 재발을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비근육 침습암으로 진단 받았을 때는 향후 추적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치료법을 봐야 되는데 이게 근육 침습과 비근육 침습 이 두 가지 치료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많이 다릅니다. 비근육 침습암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조금 비교적 간단한 내시경으로 방광 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혹이나 종물들을 제거하는 게 원칙이고요. 근육 침습암 같은 경우에는 근치적 방광 적출술, 즉 방광을 절제하는 것이 표준 치료입니다. 절제한다고요? 네, 방광을 드러내고 새로 요루 주머니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장암 수술해가지고 장루 달듯이. 맞습니다. 장루는 보통 배꼽 왼쪽으로 달고요. 요루는 보통 배꼽 오른쪽에 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같은 경우 2개 다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변이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에 배꼽 옆에 한 동전 한 100원 정도의 구멍을 뚫고요. 이쪽으로 요루 주머니가 이쪽으로 소변이 나오게끔 배출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요루 주머니를 차서 그 요루 주머니에 소변이 모이면 그 주머니를 풀어서
소변이 배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거 방광을 절제하고 소변기를 새로 만든다는 거는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이게 요로 전환술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요로 전환술이 사실은 비뇨기과 수술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그런 수술인데요. 요로 전환술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했던 거는 회장 도안인데요. 우리가 회장의 일부를 잘라서 요루를 만들고 그 요루의 한쪽 끝을 피부로 연결해서 아까 말했듯이 연결해서 요루 주머니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공방광술이고 의학적 용어로는 정위성 신방광 대치술이에요. 그 경우에는 우리 소장을 이용하는데요. 소장을 한 60cm 정도로 좀 길게 잘라서 이거를 방광을 대신할 어떤 구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구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위쪽 근위부에는 요관을 연결하고 밑에 쪽으로는 요도를 연결해서 우리 몸에서 그냥 자연 배뇨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이제 인공 방광술. 야, 근데 이거 방광암은 정말 우리가 미리 관리를 잘해야 될 것이 진짜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 암입니다. 예, 약간 좀 두려운 마음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또 건강히 살 수 있도록 뒤에 어떻게 수술을 관리할 수 있는지 관리법. 일단은 비근육 침습 방광암이라고 하더라도 방광암은 재발을 잘하는 암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추적 관찰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비근육 침습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재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로 방광에다가 결핵균 또는 항암제를 방광에 주입하는 요법을 시행합니다. 균을 일부러 이렇게 주입해서? 맞습니다. 이거 오래된 치료 방법이에요. 오래된 치료 방법이고 방광에다가 결핵균을 주입해가지고 그 결핵균이 방광 점막에 이제 달라붙으면서 여러 면역 반응을 일으켜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방광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서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고 지금도 가장 큰 방광암 재발을 막는 효과가 있는 게 바로 결핵균 치료입니다. 그러면 이 비근육 침습암 같은 경우에는 추적 관찰을 한 어느 정도 기간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과서 연구 그리고 여러 가지 논문 학회에서 나오기로는 3개월마다 2년 동안은 3개월마다 방광 내시경을 보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년까지는 6개월마다 보라고 돼 있습니다. 방광 내부를 직접 내시경으로 들여받아 보는 게 그 재발을 파악하는 데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2개월마다 한 번? 3개월마다 한 번. 내가 언뜻 들었는데 요도를 통해 들어간다면서요? 맞습니다. 와! 예전에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부드럽고 이게 꺾이는 방광 내시경도 나와서 요즘에는 조금 그래도 환자분의 통증이 좀 덜한 편이긴 합니다. 와, 근데 이거 여자들은 모를 거예요, 진짜. 여자들은 모른다니까. 야, 나 상상이 안 간다, 진짜 나는. 와. 그래서 사실 방광 내시경을 좀 많이 꺼려 하세요. 와. 특히 남자분들이. 예. 근데 궁금한 게 비근육 침습암이 근육 침습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비근육 침습 방광암이 방광암 처음 진단 시에 70에서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근육 침습 방광암은 한 20%도 좀 적은데요. 비근육 침습암에서 근육 침습암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더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추적 관찰이 매우 중요하고 완전 악화된 거니까. 네, 그런 경우 비교했을 때 처음부터 근육 침습암으로 진단받은 것보다도 더 안 좋다고 여러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더라도 내시경 하러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방광암에 안 걸리려면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까요? 물론 아까 뭐 흡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흡연자라면은 반드시 금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또 언급했던 어떤 화학물질 노출, 그런 뭐 염색량이라든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때는 그런 것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장이랑 요관, 방광 다 결국은 요로 상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변이 저장될 때 이 방광에 저장되기 때문에 소변에 어떤 칼시노젠, 어떤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있을 때 이 방광에 암을 유발하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론적으로 그냥 물을 많이 마셔서 좀 많이 씻어내고 이러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을 좀 많이 마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방광 건강을 위해 좋다. 건튜 OX 퀴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OX 팻말 들고 오셨죠? 예.
자,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소변을 오래 참으면 방광암을 유발한다. OX. 하나, 둘, 셋. X. 단순히 소변을 오래 참는다고 방광암에 잘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 소변에 머무르는 시간이 방광에 길기 때문에 우리가 신우암, 요관암, 방광암으로 나눠봤을 때 방광암의 빈도수가 더 높은 건 사실이지만 소변을 오래 참는다고 방광암에 잘 걸린다. 이거는 거짓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암하고 연관성은 별로 없다. 네. 저 외래 환자분 중에서 이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남성분들이 많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소변을 오래 잘 못 참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소변을 오래 참지 말라는 거는 방광암보다도요. 이 방광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근육들이 있는데 이제 방광이 오래 늘어난 상태로 있으면은 이 방광 근육에 어떤 퇴행성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많이 참지 마라. 터질 것 같이 참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암이라는 게 가족력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방광암 역시도 가족력이 있다. OX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이건 가족력이 없어요? 가족력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네. 어떤 유전, 가족력보다도 흡연, 그리고 화학물질 노출 같은 어떤 환경적 영향이 더 중요합니다. 금연, 그리고 올바른 건강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튜브가 마련한 최초의 시간입니다. 비뇨의학과의 고혁준 교수님을 모시고 남성 전용 건강튜브를 시작해봅니다. 와우! 오줌빨이 세면 정력이 좋다. 잠시만요. 이거 뭔가 있나 봐. 연관성이 있나 봐.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저는 셀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아하, 교수님은 왜요? 오줌빨이 세다. 이제 이거를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것도 의학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아니 오줌빨이 세다는 말을 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예. 결국은 소변 세기가 강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용어가 있을 것 같아서 오줌빨이 세다. 특별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스트롱 뭐 용어 없어요? 네. 예. 그 소변 주기가 가늘다, 세다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 전립선과 연관이 있지 정력과는 또 다른 문제라서 저는 X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립선이 건강하다는 건 맞죠? 건강하다기보다는 정상이다. 정상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 50대 남성들은 다들 한 번쯤은 출장 간 친구한테 선물 받아봤을 겁니다. 비아그라라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있죠. 이 치료제 말고 뭐 인도에 갔다 왔는데 거기 약국에 팔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외에서 판매하는 발기부전 치료제 이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OX. 당연히 X라고 저는 봅니다. X. 네, 물론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되게 많이 사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사본 적은 없습니다. 못 믿잖아요. 나를 못 믿겠다고요? 아니요. 어떤 성분인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왜냐하면 이 발기부전약은 반드시 비뇨기과나 의사들의 처방에 의해서만 처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안 먹는 게 가장 좋은. 그렇죠. 네. 제 친구가 한 20년 전에 축구를 하다가 상대편과 부딪혔어요. 왜냐면 상대편의 그곳과 이 친구의 무릎이 닿았어요. 그래서 그 상대편 그분이 2개 중에 하나가 터졌어. 2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생식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네. 가능은 한데요.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한쪽 고환이 어쨌든 파열이 된 거잖아요. 일단 고환에서 일단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정자를 만들고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거든요. 한쪽 고환이 있으면 생식은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안 되는 경우는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어떤 그런 트라우마나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약간 자가 면역 반응 때문에 정자가 기능을 못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이유가 됐든 한쪽 고환이 비정상이 된 경우에는 이제 뭐 성인이 되면 필요하면 꼭 정액 검사를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고 사례들이 꽤 있죠. 사고도 있고 어렸을 때 고환이 꼬인다고 하거든요. 고환 염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고환으로 가는 혈관이 고환이 꼬여가지고 고환이 괴사되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괴사가 돼버리면 그때도 고환을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고환암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고환 한쪽을 제거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정액 검사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선생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여러 그 인터넷 커뮤니티 쪽에 찾아봤어요. 사춘기 자녀를 둔 아빠들의 고민을 한번 봤거든요. 아들하고 목욕탕에 같이 가는데 아들의 음경이 너무 작아. 그런 경우가 꽤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럴 때 병원을 데려가서 바로 뭐 확대술이나 이런 걸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에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제 아버지가 봤을 때 비정상적으로 좀 작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어렸을 때부터 좀 다른 질환이 함께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이가 어땠을 가능성이 높냐면 약간 비만일 가능성도 높고요. 여러 가지 좀 그런 질환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바로 수술을 하기보다는요, 일단 원인 질환을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작다 하더라도 발기는 될 수는 있어요. 발기는 될 수 있고 나중에 성관계가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네, 해서 성관계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굳이 수술은 필요 없고요. 성관계가 불가능할 정도다 그러면은 수술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할 정도면 진짜 발기가 안 되는. 아니요, 발기가 안 되는 게 너무 작아서. 아, 작아서.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예. 자, 오늘 건강 튜브 방광암과 원인 증상 그리고 치료법 그리고 남성 전용 건강 튜브까지 새롭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동아대병원 비뇨의학과의 고혁준 교수께서 계시기에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해보고, 죄송합니다. 오늘 교수님한테 빨대를 꽂아서 쪽쪽 뽑아 먹었네요. 아닙니다. 돈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방송 준비하면서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오늘 발표된 기사인데 그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그 어느 한 대학병원에서 전 세계 최초로 방광을 사람한테 이식을 했다는, 성공했다는 기사를 오늘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엄청 어려운 시술이고 그래서 시도도 되게 어려웠던 건데 처음으로 이제 성공적으로 했다고 발표가 나와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요로 전환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머지않아 정말 사람 신장처럼 방광도 이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광암에 대한 궁금증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남성 건강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 고혁준 교수님, 동아대 부속병원에 가면 만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다가오는 여름 더욱더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건강 튜브의 건강 정보를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건강 튜브!